네, 안녕하세요. 이정회계법인 허웅회계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세입세출 거래와 복식부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 1이고요. 또 한 파트가 복식부기 2, 조금 더 이렇게 다른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우리 이제 세입세출 거래,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정부에서 쉽게 하면 이제 들어오는 돈, 그걸 우리 세입이라고 하고요. 정부에서 나가는 돈, 우리 세출이라고 하죠. 자, 이게 이제 우리 복식부기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크게 우리 세입세출 거래 복식부기 전환 부분, 그 다음에 발생 원인에 따라 세입세출 거래 세 가지 유형,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과목과 재무 개정 과목 연계인데요. 우리 이제 원 파트에서는 여기 1번 부분을 공부를 할 거고요. 우리 복식부기 2 파트에서 나머지 2개 부분을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우선 먼저 세입세출 거래 복식부기 전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그림이 하나 보이시죠? 자, 이게 뭐냐면요. 국가가 1년 동안에 들어온 돈을 우리 세입이라고 합니다. 그쵸? 나가는 돈을 세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수정전 시사한표, 결산조정사항, 수정 후 시사한표에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재정상태표, 용어 좀 어렵죠? 이런 게 나옵니다. 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를요, 우리 국가재무제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국가재무제표라고 하는, 즉 국가에게부터 나는 국가재무제표하고요, 우리 세입하고 세출이 완전히 별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1년 동안에 국가로부터 들어온 돈, 국가에서 나가는 돈,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마지막에 우리 복식부기 발생지에 따른 재무제표하고 연결이 되는 과정입니다. 일단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요, 요 세입세출 거래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수정전 시산표로 만들어지는 회계 처리, 이걸 복식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세입세출 회계를 현금주의 단식부기라고 하는 거고요. 이 현금주의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 차변대변 복식부기로 바뀌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복식부기를 하기 전에 사실 뭐부터 알아야 돼요? 그렇죠? 세입이 뭔지, 세출이 뭔지, 여기서부터, 그리고 국가에서 지금 만들어내는 세입결산서, 세출결산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여기서부터 이제 복식부기 나온 거 쉽게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 먼저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부터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입은 뭐예요? 말 그대로 돈이 들어온 걸 말합니다. 자, 우리 세입 과목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산 편성 및 결산을 위해서 돈이 들어온 루트가 국가에서 정책을 하려면 재원이 필요하죠. 재원이 필요한 건 뭐예요? 다양하게 들어올 겁니다. 제일 먼저 조세, 그렇죠? 세금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국가도 사업을 하는 사업 수입도 있을 것이고, 경상 이전 수입, 뭐 돈서로 회계 또는 회계 기금을 왔다 갔다 하는 걸 말하겠죠. 그다음에 국가 가지고 있는 뭐 국유재산이라든지 이걸 팔거나 빌려줘 가서 받는 돈도 있을 것이고요. 각종 융자금이나 여유자금을 회수하면서 돈이 들어오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려서 돈이 들어오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자, 어찌 됐던 간에 국가로부터 1년 동안에 들어온 모든 상황을 우리는 세입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그거의 성격별로 나누는 걸 우리 세입 과목이라고 하는 과정을 씁니다. 그러면 돈 나가는 것도 볼게요. 돈 나가는 세출이라고 합니다. 자, 세출은 여러분이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그림표에서 보면요. 많이 보던 거죠. 이걸 뭐냐면 품목별로 나가는 거를 정리한 걸 말합니다. 자, 볼게요. 자, 100번목 인건비, 200번목 물건비, 300번목 이전 지출, 400번목 자산 취득, 500번목 상환 지출, 600번목 전출금, 700번목 예비비.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그쵸? 여러분, 예산 편성 지침 잘 아시죠? 예산 편성 지침 이런 목별로 짜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100번목 인건비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쵸? 뭐 보수라든가 기타직 보수나 기타 인건비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자, 물건비 한번 볼게요. 물건비 같은 경우는 그쵸? 운영비도 있고요. 여비도 있고 업무 추진비도 있습니다. 운영비 안에는 여러분 자주 잘 알고 계시는 일반 수용비도 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고요. 임차료도 이 안에 들어 있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제세라든가 일반 용역비라든가, 그쵸? 이런 거 전부 다 운영비 안에 들어있고요. 여비는, 그쵸? 국내여비, 국외여비 이런 게 있고요. 업무 추진비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사업 추진비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전 지출은 뭐죠? 300번목 이전 지출은, 그쵸? 보조금을 말해요. 여러분, 민간 경상보조, 민간 자본보조, 지자체 경상보조, 지자체 자본보조, 해외 경상보조, 해외 자본보조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이전, 그냥 주는 돈입니다. 누구한테? 국민들한테 주는 돈이어서 보통은 보조금이 이 300번목에 잡혀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400번목은 뭘까요? 자산 취득하는 거죠. 토지를 취득하거나 건설을 하거나, 그쵸? 그냥 일반 뭐 기계장치나 이런 유형자산 구입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통 말하는 것들이 이 400번목에 있습니다. 500번목은 이제 돈 갚아가는 과정에 혹시 차입금 있으면 차입금 갚거나 국채나 공채 있으면 갚아가는 과정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뭐예요? 돈 나가는 거를 우리 성질별로 구분을 한 겁니다. 우리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용돈 거래한 거 여러분 같이 공부를 했었잖아요. 거기서도 우리 성질별 분류라고 해서 했었죠. 뭐 밥 먹은 거 얼마, 교통비 얼마, 핸드폰 요금 얼마, 옷값 얼마.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하는 거는 전부 다 그런 성질별로 분류하는 거고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때 공부할 때 뭣도 공부했어요? 목적별 분류라고 하는 것도 공부했었죠. 그렇죠? 우리 엄마가 뭐 했어요? 애들한테 용돈을 주는데 목적별 분류를 짜오라니까 우리 애들이 한 달 동안에 이런 거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을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국가에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프로그램 예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국가가 옛날에 그 돈의 성질별로 지출의 성질별로 짜던 거를 지금은 국가의 정책 사업별로 짜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장관항, 세항, 세세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성질별은 목, 세목이라고 하고요. 우리 이제 그 프로그램은 이제 항세항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뭐냐면 사업별, 기능별 또는 목적별로 분류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기존의 목, 세목은 품목별을 말하는 거였어요. 자, 재정법에서는요. 장관항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예산 편성할 때는 장관항보다 뭐 써요? 들어보셨죠? 분야, 부문, 프로그램. 어때요? 한번 푸단세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밑에 있는 단위사업, 세부사업까지 는 푸단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정책사업을 크게 5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는 16개 분야, 69개 부문, 그 다음에 한 700여 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단위사업은 한 3,000개가 되고 세부사업은 무지정 많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전부 다 뭐냐면은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돈 나가는 성격, 지출의 성격별로 짜는 게 아니고요. 뭐예요? 그렇죠. 정책 사업별로 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중에 이거는 우리 국가재무제표의 재정운표 쪽에 가다 보면요. 그 프로그램 원가라고 하는 부분하고도 또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 예산제도는요, 그냥 마이너하게 들면, 세출에만 관련이 되고요. 우리 세입은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국가의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들어온 거를 세입이라 그러고 나간 걸 세출이라고 하는데 나가는 거는 성질별로 짤 수도 있고 정책 사업별로도 짤 수도 있다. 즉, 목적별로 짤 수도 있다. 목적별로 짜는 거 우리 프로그램 예산제도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짰으니까 뭐야? 결산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지금 보니까는 문화체육관광부 쪽인 것 같아요. 보니까 실제 예산에 대한 결산 총괄표입니다. 뭐예요? 장 분야 문화 및 관광, 60일관 부문이 문화예술, 그리고 1200항 프로그램이 콘텐츠 산업 육성 이렇게 해가지고 단위 사업별로 문화 콘텐츠 산업 진출 환경 조성,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문화 콘텐츠 산업 기술 지원.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정책별로 하나씩 짜 있을 거예요. 그게 예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전년도 2월액도 있고, 예산 현액도 나오고, 지출액도 있고, 2월액도 있고, 불용액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어쨌든 예산이 단순하게 우리 인건비가 얼마고 물건비 안에서도 일반 수용비가 얼마고 여비가 얼마고 업무 추진비가 얼마고 이런 식으로만 짜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부처가 하는 세부 사업 또는 단위 사업 또는 프로그램 또는 부분 또는 분야 이렇게 짠다라고 하는 걸 우리 프로그램 예산이라고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결산 짜는 걸 우리 프로그램 결산 또는 예결산이라고 한다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입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돈 들어온 게 세입 아니에요. 자, 돈 들어온 게 세입은 맞는데요. 나름 돈이 들어오기 위한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국가에서 돈이 들어온 걸 우리 보통 수납정산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거 수납정산이라고 하는데, 자, 세입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수납정산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뭘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기 나오면
징수결의 또는 징수결정이라고 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징수결의가 없는 수납정산은 단 한 건도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실무를 하다 보면은 징수결의를 하지 않았는데 수납정산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그 교통 위반하면 딱지떼죠. 딱지가 예를 들어서 올해 지금 예를 들어 딱지가 날라왔습니다. 그러면은 딱지 날라왔으니까는 벌금이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은행 가서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보통 딱지 날라오면 다 어때요? 딱 보는 순간 일단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그렇죠? 그리고 그냥 휙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해가 넘어갔습니다. 우리 연초 되면 항상 뭐예요? 이제 새로운 마음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되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는 작년에 교통 위반 딱지가 하나 날라온 것 같은데 안 냈었던 것 같아. 원래 만약 계속 안 내면요, 내년 되면은 또 경찰청에서 딱지를 또 보내줍니다. 돈 내라고 이거 그 독촉장이죠. 그럼 거기서 보내주면은 그때 가면 내면 되는데 또 아이들 새해 첫날서부터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해야지라고 해가지고요. 작년엔 냈었던 거 가지고 그냥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할 수도 있죠. 뭐 국민 마음이니까. 납부를 해버리면 왜요? 경찰청 입장에서는 해가 바뀌었으면 또 다시 징수결정을 해야 되는데 징수결정하기 전에 돈이 들어오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요. 수납 후 징수결의라 그래가지고 수납하는 시점에 징수결의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100% 그렇죠? 수납 징수결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100%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 들어오는 것도 회계 사건이라고 하고요. 돈 나가는 것도 회계 사건, 징수결정하는 것도 회계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냐면, 자, 보이시는 화면이 뭐냐면 우리 실제 세입 결산서의 양식이에요. 물론 약간 제가 변형을 했지만 그건 보기 편하게 변형한 거고 실질적으로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니까 환경부 거네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수납액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쵸? 돈이 들어왔어요. 이거 얼마 들어왔어요? 440508이 100만 원. 이거 얼마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1십, 100, 1000만, 10만서부터 가고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그쵸? 환경부가 어떤 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4조 4천억이 들어왔습니다. 그쵸? 4조 4천억이 수납이 됐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수납이 되기 위해서는 이건 회계 사건이 맞습니다. 돈이 들어왔으니까 중요한 회계 사건이지만 또 있습니다. 무조건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징수결정이 반드시 발생한다고 했죠. 징수결의한 금액을 징수결정액이라고 합니다. 징수결정한 건 얼마예요? 5조 4천억. 즉 5조 4천억을 올해 청구를 한 거고요. 이 중에 4조 4천억이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충 얼마가 안 들어온 거예요? 1조 정도가 안 들어왔죠? 보니까 여기 있네요.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이게 1조 정도 되죠. 물론 그 옆에 하나가 더 있죠. 불납결손액. 불납결손액은 뭐예요? 미수납액이에요. 미수납액인데 이 중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돈을 계속해서 안 내요. 몇 년이고. 그러다 보면 언제까지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사유를 원인을 찾아보겠죠. 찾다 보니까는 뭐 사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진짜 법적으로 내지 못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 불납결손액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도 있죠. 불납결손액이라고 하고요.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수납이라고 합니다. 자, 돈을 청구하는 것도 회계 사건이고 그래서 돈이 들어온 것도 회계 사건이니까 돈이 아직 안 들어온 미수납액도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회계 사건이 됩니다. 이 나중에 미수납액은요 뭐하고 연결되냐면은 미수채권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돼요. 왜냐면 이제 받아야 될 채권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입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겠죠? 돈이 들어온 걸 세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오게 되면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징수결의 또는 징수결정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는 징수결정하고 돈이 들어오고 돈이 다 못 들어가는 것 뭐가 된다? 미수납액도 중요한 회계 사건이 된다. 이 중에서 혹시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법적으로 이제 더 이상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게 되면 국민증이 없어지게 되면은 뭐로 된다? 불납결손액이 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일반적인 세입에서 발생하는 거 그런 거
좀 하고 다 관련되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우리 회계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거, 이게 회계라고 하는 게 소위 뭐 복식부 같은 이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프로세스, 이거를 이제 어떻게 수치화를 할 것인가 하는 과정이니까 이 국가회계사는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공부하기 전에 뭐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일상적인 세입 절차와 관련해서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 예산이 그 설명이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세입결산서는 어떻게 구성돼요? 예산액, 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된 금액을 말하고요. 혹시라도 이체 등 증감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혹시 회계는 중간에 조직이 개편되거나 아니면은 뭐 법이 바뀌거나 이래가지고 직무법이나 권한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조정하는 거고, 이 세입 예산 현액이 실제 결산 숫자하고 비교하는 실질적인 집행 실제 예산액을 의미합니다. 징수결제액은 돈 들어오기 위해서 반드시 취하는 절차가 되는 거고요. 징수결의가 없으면 뭐가 안 된다고요? 국가는 수납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돈 들어온 걸 우리 수납액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세입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징수결정을 했는데 돈 들어왔어요. 아직 안 들어온 걸 미수납액이라고 하죠. 이것도 중요한 회계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불납결손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세입을 봤으니 세출 보도록, 돈 나가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나가는 거, 계좌이체 돈이 나갑니다. 그쵸? 자, 여러분, 국가에서 세출로 돈이 나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떤 행위가 필요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어떤 행위가 필요할까요? 그쵸?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원인행위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쵸? 여기 원인행위가 있어요. 자, 문제는 근데 아까쯤에 우리가 돈이 들어오는 세입 같은 경우 뭐라 그랬어요? 그쵸? 징수결이라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죠? 돈이 나가기 위해서는 원인행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원인행위는 조금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원인행위가 뭘까요? 그쵸? 계약이 원인행위죠? 계약이 원인행위고, 그 다음에 여러분, 검수도 원인행위입니다. 그런데 계약과 검수는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 엄마가 똑같아요? 계약 체결하면은 돈 지급해야 돼요? 그렇지는 않죠.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일정 부분 내가 원하는 물품이 들어오거나 내가 원하는 용역 결과물이 들어와야 그때 비로소 돈이 나갑니다. 물론 성금을 줄 수도 있는데 성금도 어떤 절차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냥 계약했다고 성금 주는 거는 결코 아닙니다. 자, 계약은 중요한 원인 행위가 맞기는 하지만 또 뭐가 문제가 있어요? 계약만 했다 그래가지고 뭔가 국가가 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한다던가 뭐가 들어왔다던가 하는 것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원인 행위 중에 하나가 검수에서, 검수는 뭐예요? 내가 물건을 갖고 왔는데 보니까 내가 원래 계획서 사용에 맞아. 용역 결과물을 봤더니 내가 계획서 사용에 맞아. 이러면은 그 물건을 내가 취득하는 순간 나는 뭐예요? 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그걸 우리 뭐라 하냐면 검수라고 하죠. 검수도 원인행위인데 검수라고 하는 행위는 그렇죠? 내가 뭔가를 받았고 내가 뭔가를 지급해야 되는 권리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문제는 돈이 나가는 거 지출은 반드시 나가야 되니까 이건 회계 사건이 맞는데 이것과 관련한 원인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 회계 사건일 수 있고 회계 사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출결산서 보면요. 지출액은 되게 중요한 회계 사건이 맞는데 그 앞에 뭐가 우리 세입결산서 한번 볼까요? 세입결산서는 돈이 들어왔고요. 세입 예산 현액이라는 거 사이에 징수결정액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회계 사건이니까 그래요. 100% 발생하는. 그런데 세출은 좀 틀립니다. 지출액과 세출 예산 현액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여기 원래 뭐가 들어와야 돼요? 원인 행위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원인 행위가 없어요. 왜 없다 그랬어요? 그쵸? 어떤 원인 행위는 지출하고 연관이 밀접할 수도 있지만 어떤 원인 행위는 지출하고 밀접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 나오면 이제 예산 현액이 있고요. 지출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월액이 있고,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물론 그 전에 예산액이 있고요. 소위 말하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용, 전용, 이체.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뭐 초과지출 승인액, 이월액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이 증감액이 있고, 결국 이제 예산 현액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예산 현액, 지출액, 2월액, 불용액 이러면은 내용이 좀 쉽지는 않잖아요. 제가 간단한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컴퓨터가 필요해요. 집에서 저 개인적으로 오락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오락을 좋아한다고 치고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쭉 제가 이것저것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는 내가 원하는 사양이 한 100만 원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100만 원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가서, 나 이런 해서 나 일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컴퓨터도 좀 사고 했는데, 100만 원만 주면 안 될까? 라고 문의를 했습니다. 이거 우리 국가 전체 예산 절차 중에 뭐하고 똑같아요? 그쵸? 기획재정부가 국회한테 예산안을 제출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난 100만 원 정도 해서 컴퓨터를 사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국가에서도 뭐예요? 그걸 받으면은 그거 그대로 다 인정해줘요? 그렇지가 않죠? 국회에서는 나름 뭐예요? 예산 심의라고 하는 걸 합니다. 자, 우리 와이프도 마찬가지예요. 딱 그걸 받으면 뭐예요? 이제 뭘로 이제 이게 과연 100만 원이 맞는지, 혹시 이놈의 남편이 삥땅 치는 거 아닌지 확인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쭉 확인을 합니다. 그걸 뭐예요? 소위 말하는 예산 심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알아보니까는 100만 원이면은 그 정도가 적정한 것 같아. 100만 원을 줬습니다. 자,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국회에서 예산을 땅땅땅 두드리는 거랑 똑같아요. 왜 그거 똑같냐면, 자, 100만 원이란 돈은 분명 와이프의 호주머니 속에서 제 호주머니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 전체로 놓고 보면 돈을 썼어요, 안 썼어요? 아직 안 쓴 거예요. 그렇죠? 아직 안 쓴 거예요.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땅땅 뚫어가지고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은 됐지만 아직 안 쓴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100만 원을 들고 룰루랄라 용산에 갔습니다. 용산에 가가지고 컴퓨터를 보니까는 내가 원하는 사양이 100만 원인 줄 알았더니 80만 원인 거예요. 80만 원 일단 주고 컴퓨터를 샀습니다. 자, 이제 20만 원이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20만 원 어떻게 하실래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의견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20만 원. 그쵸? 와이프한테 반납해야 됩니다. 그쵸? 100만 원짜리 80만 원 샀으니까 반납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선택지가. 뭘 것 같아요? 그쵸? 속된 말로 삥땅 치는 게 있습니다. 그쵸? 내 호주머니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문제는 내 호주머니에서 들어가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좋은 말로는 뭐예요? 이제 비자금이라고 합니다. 그쵸? 왜요? 그 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뭘 쓰겠죠? 술을 마시던가 친구를 만나던가 쓰는데.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자, 이 컴퓨터는 얼마예요? 실질적으로? 80만 원이죠? 그런데 제가 20만 원을 80만 원 주고 20만 원 남았는데 20만 원을 그냥 제 호주머니에서 삥땅을 쳤습니다. 그걸 집에 가지고 가서 컴퓨터를. 우리 와이프는 이 컴퓨터를 보고 얼마짜리라고 생각할까요? 80만 원짜리 생각할까요? 아니죠. 그건 나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와이프 입장에서 컴퓨터는 얼마짜리가 되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가 됩니다. 분명히 실질은 80만 원짜리인데 와이프가 인식할 때는 100만 원짜리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유명한 네 글자로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분식회계라고 하는 거예요. 분식회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가루분 가루식이라고 그래요. 한자에서 화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화장을 통해 가지고 회계의 정보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를 우리 분식회계라고 해요. 그런데 이 수업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죠. 그렇죠? 다 뭐예요? 그냥 20만 원 나오면 20만 원 얌전하게 와이프한테 돌려줬습니다. 자, 돌려주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그냥 돌려주기만 했어요.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불용이 되는 거예요. 나는 100만 원을 쓰라고 분명 와이프가 승인까지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80만 원밖에 안 쓴 겁니다. 20만 원 돌려줬어요. 자, 중요한 거는 우리 집 전체로만 놓고 보면은 100만 원의 경제실질이 바뀐 거예요. 100만 원 중에 80만 원만 바뀐 거예요. 그쵸? 100만 원 중에 80만 원만 돈에서 컴퓨터로 바뀐 거지 20만 원은 잠깐 제 호주머니에서 왔다가 다시 우리 집 가게 와이프로 들어갔죠. 가계 변동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사건이 발생하지가 않은 거예요. 경제사건이 발생한 건 뭐만 발생한 거예요? 지출액 부분만 발생을 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 실무하고 회계하고 괴리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업무하실 때 불용? 되게 중요하죠. 왜? 돈 다 써야 되는데 못 쓰니까는 어떻게 해서든 많이 쓰려고, 최대한 쓰려고 노력을 하실 거 아니에요. 왜? 불용이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년도 예산이 삭감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 됐던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이란 건 뭐예요? 경제적 사건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용은 회계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하고 여러분 실무가 괴리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려주긴 돌려주는데 조건을 붙여서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와이프한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아, 나 사실은 컴퓨터 말고 그래픽 카드도 사실 샀어야 되는데 그래픽 카드는 지금 없대. 다음 달에 들어온대. 다음 달에 그 돈 다시 줘. 라고 조건을 붙여서 주는 거를 우리 2월이라고 하는 거야. 2월도 마찬가지겠죠? 아직 뭔가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약속만 한 거죠. 그래서 2월도 경제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출결산서에서는요, 지출에만 회계 사건이고요. 세출 예산에 그다음에 징수 원인 행위 이것도 회계 사건이 아니고요. 원인 행위가 회계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2월액도 회계 사건이 아니고 불용액도 회계 사건이 아닌 상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세출결산서 보시면 이렇게 돼요. 세출 예산액 뭐예요?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액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소위 말하는 2월에 초과해서 지출 승인액, 그다음에 그 유명한 이용 전용 이체, 그쵸? 이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까지 조정된 게 세출 예산 현액이고요. 그 다음에 지출액이 뭐예요?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회계사건 돈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연도 2월에 이거는 못 쓰고 다 못 쓴 거지만 조건을 비해서 넘긴 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조건도 없이 그냥 못 쓴 거는 불용액이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지출액 부분만 우리 회계 사건이고요. 예산 현액 2월에 불용액 다 뭐예요? 회계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무하고 약간의 괴리가 있는 거. 분명 여러분들 할 때는 예산 짜고 2월 하고 불용하고 이 절차가 되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계상으로는 사실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괴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이상으로 해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세입세출 거래를 복식부기에 전환하는 거 공부하기, 복적으로 복식부기에 전환하는 거 앞서가지고 세입세출 거래에 대한 부분, 세입이 뭔지, 세출이 뭔지 각각의 프로세스별로 우리 어떤 걸 중요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출결산서, 세입결산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공부했습니다. 그럼 우리 바로 이 세입세출 거래가 어떻게 복식부기로 전환되는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